지금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핵심지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를 수밖에. 네, 그러니까 2023년까지요?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과거 속에서 배우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집값이 언제 떨어지냐? 지금 말했던 거 똑같이.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김작가 TV에 저번에 나와서 네. 대한민국 재건축 재개발 지도, 뭐 그 책은 베스트셀러까지. 종합 베스트셀러 1위 네, 찍으셨잖아요. 네, 부동산 책으로 오랜만에 이제 종합 베스트셀러로 됐는데 네.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지?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야, 부동산에서 특히 재개발이란 그 영역이 딱 정해져 있는데도 1위 찍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라는 네. 생각을 했을 때, 많은 사람이 주택 구매에 대해서 예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지만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구나. 네. 그것을 느꼈습니다. 아, 그렇죠. 요즘 많은 분들이 고민이 많으실 텐데 네네네. 최근에 서울, 경기 좀 부동산 시장 좀 어떤가요?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네. 올해 이제 하도였던 네.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되게 많았어요. 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LH, 뭐 대장지구, 뭐 부동산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많이 됐지만 네. 이거 하나로 다 덮어진 것 같아요. 뭘요? 대출. 우리가 이제 집을 살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는데 이제 네. 뭐 갭을 끼고 갭 투자를 한다거나 그때 네. 이제 돈이 들어가는 거고 대출은 필요 없는 부분이죠. 네. 대출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무주택자, 실수요자들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약간 예전과 다르게 이제 규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정말 얼음이 딱 됐었어요. 그러고 나서 누군가 땡을 해줬는데도 그 얼음이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뭐 수도권 시장에서는 거래 자체가 별로 정말 없다면서요? 없죠. 원래 없었는데 더 없어지는 거죠. 원래 없었던 거는 그 전에 이제 많이 손바뀜도 일어난 것도 있지만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물건 자체에서 나오는 기존의 주택에서 이제 소유자에서 나오는데 네. 다주택자들이 이제 물건이 안 나오다 보니까 사실 세금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 때문에 그리고 뭐 임대사업자 물건 뭐 이런 쪽으로 있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 나올 물건들이 되게 한정적이었는데 그 와중에서도 대출 규제 때문에 더 한정적으로 되다 보니까 거래가 거의 가뭄에 콩나듯이 나고 지금 또 뉴스에서 계속해서 떨어진다는 기사를 맞아요. 보면 그 기사들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실수요자들은 움직이질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은 사기 전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좀 더 오를 만한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좀 더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집을 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요와 공급에서 이제 매도자 측면에서는 조금 싼 듯 사고 그다음에 매수자는 조금 비싼 듯 사는 게 원래 부동산 시장이에요. 그런데 그 비싼 듯이 사는데 더 내가 꼭지를 잡는 게 아닐까. 지금 떨어지면. 그리고 그 전 거래보다 조금 낮게 이제 매수가가 나오다 보니까 네. 매매가가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정지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실제로 뉴스 같은 거 보면 굉장히 뭐 하락 매물이 뭐 이렇게 얘기 많이 나오던데 네. 그건 사실인 거예요? 어떻게 네, 봐요?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네. 거기서 조금 오픈해서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진짜로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서 매도자가 내놨는가 네. 아니면 어떤 특수한 물건인가. 그 부동산에서는 조금 특수한 물건들이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매매해야 되는 물건, 뭐 상속이라든지 증여라든지 네. 아니면 지금 뭐 비과세 네. 요건이 있다거나 그리고 최근에 또 하나가 추가된 게 뭐냐면 청약에 당첨이 되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 한 2년 전에 생겼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처분해야 되는 네. 꼭 처분해야 되는 이유를 가진 물건들이 많으면 또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뉴스들을 보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그게 어떻게 이제 자전 거래인지 네. 진짜 어떤 특수한 건지 조금 살펴봐야 되는 거죠. 요즘에 좀 정체돼 있긴 하지만 어쨌든 대한민국 부동산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 제가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네. 그 문재인 정부가 17년 5월에 출범을 하고 나서 네. 이제 딱 5년이 됐잖아요, 거의. 이제 그래서 이제 봤을 때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3배 이상은 올랐다.
그러니까 3억이 9억 가고 5억이 15억 가는 시장이 되는 데가 있거든요. 또 이렇게 말하면 우리 집은 안 올랐는데 평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그래서 두세 배가 올라온 시장이 된 거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보면은 우리 집만 안 올랐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많이 올랐죠. 그런데 그 오름이 항상 같은 것만 오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제가 연도별로 살펴봤을 때는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 집중적으로 올랐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냐면 1년 동안 가장 많이 오르는 곳에 10개 시군구를 이제 리스트업을 한번 해봤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리스트업을 하고 거기 안에 공통적인 키워드를 뽑아내봤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서울이었어요. 무조건 1등부터 10등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서울이 많이 올랐으니까 바로 서울세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서울하고 딱 붙어 있는 곳 어딜까요? 분당구, 그다음에 광명 이런 데가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투기가열식으로 지정이 되는 효과가 됐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도 사실 서울도 올랐지만 그때는 한번 쉬어가는 타이밍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계속 쭉 올랐다 생각하지만 중간에 한번 쉬어가는 타이밍이 항상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대전이 조금 많이 올랐었고요. 그러다가 대전이 오르고 나서 그 다음에 같은 경우에는 조정 대상, 규제 지역 막 이러면서 사실 해운대구, 부산이 또 많이 올랐습니다. 부산이 많이 오르고 그 다음에 세종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세종 많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많이 오르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부동산이 하염없이 오르진 않아요. 항상 너무 과도하게 오르다 보면 숨고르기 장이라고 해요. 그런 거를 숨고르기 장을 한번 겪고 나서 그리고 또 그 와중에 숨고르기 장이면서 거기에 뭐 입주 물량이 조금 많다거나 이러면 더 많이 떨어지는 효과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종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오른 거, 그 다음에 입주 물량 요거가 있고, 근데 사실 세종이 많이 올랐던 것을 생각하면 어떤 특수한 요건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뭐 정치적인 게 많았었죠. 국회를 옮긴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사실 가시화되지 그러니까 말은 나왔지만 정말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한 번 이제 주춤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또 그게 또 한 번 또 오르면 또 오를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부동산이라는 게 쭉 올랐다고 너무 많이 올랐다고 얘기하잖아요. 한 번 숨고르기 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나서 올해 이제 보면은 서울은 많이 안 올랐고요. 사실 더 외곽, 그러니까 오산이라든지 동두천, 평택 이런 곳들이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사실 부동산은 저는 그 지역마다 하나의 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흘러가는 거예요. 서울이 올라가면 서울 옆에 있는 거 오르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오르고 이런 식으로 순환 구조로 계속 가는 거고 부동산은 한 번 오르면 사실 조금 길게 가는 성격이 있습니다. 길게 가는데 거기서 약간의 장치가 들어가죠. 나라에서 규제. 근데 그 규제바를 들어갔나? 라고 생각을 하면 5년 동안 규제가 진짜 많이 나왔잖아. 20만 안 번. 먹히지 않았나요? 이걸 보면 이 데이터를 보면 안 먹혔어요. 그래가지고 안 먹힌 게 아니라 또 그러니까 부채질한 거 같은 느낌이 규제 드는데. 지역을 다 피해 다니는 거죠. 다 피해 다녀가지고 지금 그 올해 만약 상승했던 거 보면은 비규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시지가 1억 언더. 그거 공시지가 1억 언더는 왜 그렇게 나왔냐면 취득세 때문에 그게 나온 거잖아요. 취득세 중과 안 받으려고. 그러니까 규제를 다 피해서 어떻게든 찾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찾아냈던 그 상품들이 올해 정말 많이 올랐던 거죠. 그래서 사실 몇 년 동안 이렇게 올랐다고 해도 오름을 내리고 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다른 상품으로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지난 5년 동안 굉장히 많이 오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 많이 올랐네요. 이렇게 많이 오른 거는 뭐 유동성이 많이 풀려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뭐 규제가 많으니까 계속 딴 것들 하다 보니까 더 오른 건가요? 유동성은 진짜 많다는 걸로 느껴지는 게요. 사람들이 돈이 정말 많더라고요. 보면 또 나는 없는데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예전과 다르게 주식 시장에서도 사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이라든지 이런 시장에서도 사실 그때 돈을 버신 분들이 그
그것으로 인해서 부동산, 그건 동산이잖아요, 사실. 네. 근데 부동산을 또 매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우리가 생각했던 저축을 해서 집을 산다? 네.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유동자금으로 많이 산다. 그 중에서도 그런 것도 있지만 대출이라는 것들을 일으켜서 또 사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유동성가 엄청 풍부했다라는 걸 더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예전과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렇다 보니까 사실 부동산의 대원칙, 수요와 공급, 그걸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수요 공급을 봤을 때, 이렇게 공급이 없어?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문재인 정부 초기 때 당시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공급은 풍부하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제 알았죠. 수치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내년이나 내후년도 정말 없거든요. 없다면서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너무나 많이 보이다 보니까 더 내 집 마련이라든지 이런 게 더 가속화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생애 주기별로 이제 집을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대부분 이제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거나 이렇게 되는데 20대, 30대 그냥 이 주택 시장에 진짜 많이 들어왔다는 게 느껴져요. 그전 같은 경우에는 집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야 될 사람들이 더 들어와다 보니까 만약에 수요가 원래 공급이 뭐 10이었고 수요가 10이 돼서 이렇게 맞춰가지고 갔는데 공급은 5로 줄어들었는데 수요는 10이 원래 이제 생애 주기별로 10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능 보는 애들이 정해져 있고 고3이 정해져 있는데 갑자기 고3 애들이 뭐 고1, 고2 애들이 고3 막 수능 보듯이 갑자기 이 10이 20대고 30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폭발적으로. 그러니까 수요가 되게 증가한 게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저는 이 부동산 시장에 있으면서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요즘에서 20대, 30대 관심 많고, 하물며 저희 아들이 이제 10대인데도 네. 부동산 벌써? 관심이 가져요. 아. 왜냐면은 뭐 그때 예전에 그 기안84 네네. 그 웹툰에서 청약 대전이라는 그 만화가 있는데 정말 리얼하게 했더라고요. 저 아파트를 갖기 위해선 사다리를 타고 올라야 됩니다. 떨어지면 죽습니다. 막 이런 거였는데 정말 그런 걸 보면서 아이들도 자체적으로 집을 마련하는 게 내가 어렵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잡혀졌던 게 네. 조금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분위기 그런 것도 포함된 것 같아요. 수요는 늘어났고 공급은 별로 없었고. 네. 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요 질문을 위해서 네. 이제 IMP님을 섭외 아이고. 초대를 한 건데 네. 내년은 어떻게 네. 보고 계세요? 내년은 저는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뭐 네. 4년 뒤에 일 알려달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내년은 근데 좀 나와요. 왜 나오냐면 어디까지 나오죠, 지금은? 자세히 보셨을 때는? 지금 봤을 때는 2년 정도는 나옵니다. 2022년, 2023년까지. 네, 나오긴 하는데요. 그것은 아까 대원칙인 수요와 공급. 그렇죠. 공급으로도 판단이 되는데 네. 우리가 지금 다 오른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그러면 다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지금 떨어지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조금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예전에도 부산도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조정 대상 지역되고 나서 떨어지고 조정대에 풀리니까 바로 올랐죠. 그런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사실 전체적으로 전국 단위로 봤을 때 오를 지역도 있고 내릴 지역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또 따져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 전세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전세가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전세 물량이 줄어든다거나 이런 것들도 집값에 영향을 되게 많이 미치죠. 왜냐면 전세를 못 구하면 집을 사게 되는 거고 전세를 못 구하면 월세가 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입주 물량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또 하나 집값이 오를 수 있는 요인이 하나 생겼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전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전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이제 뒤틀려져 버렸어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2년마다 이제 입주 물량을 보고 따닥따닥 이렇게 2년 단위로 이제 투자를 이제 하거나 아니면 집을 사거나 집을 팔거나 이러지만 지금 제도가 바뀌어서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 해서 4년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시작된 게 이제 2010년
8월이었잖아요. 그러니까 2년이 지나서 이제 내년 8월에 이제 도래가 되는 거죠. 한번 계약갱신권을 쓴 사람이 이제 8월 달에 만약에 썼던 사람은 이제 집을 옮기거나 재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전세 가격이 엄청 차이가 난다면서요? 장난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단점이 두 가지인 거죠. 집주인은 높은 것만 보이는 거죠. 야, 나 이만큼인데, 아씨, 올려야지. 집주인 입장에서 당연한 거죠. 그러고 세입자 입장은 딱 봤을 때, 이렇게 낮은 것도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또 반대편에서 요거 같은 경우를 현장에서 요 가격, 밑에 있는 가격 물어보면 사실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지 임대사업자 물건이기 때문에 나에게 돌아오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힘든 거죠. 그래서 이사를 가야 될까 하고 돌아봤더니 사실 입주 물량도 없고 서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곳을 갔더니 전셋값이 되게 많이 올랐어요. 사실 진짜 많이 오르긴 했더라고요, 전셋값이. 없다 보니까 더 오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없다라고, 우리 집은 많은데 딱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 동네는. 근데 남들이 살고 원하는 그곳은 조금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다르다라는 거죠. 부익부 빈익빈으로 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핵심지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를 수밖에. 네. 그러니까 2023년까지요? 네, 전체적으로. 근데 2023년도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없다라고 하지만 사실 지금 재건축 재개발에서 분양을 안 한 게 하나 있어요. 둔촌주공. 네네. 근데 둔촌주공이 원래 계획상은 2023년 8월에 입주해요. 근데 이게 미뤄질 수도 있고 앞당겨지지는 않습니다. 미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수치적으로 안 나온 것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만세대이기 때문에 정말 숨통을 트일 만한 물량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2월 달 같은 경우에 입주 분양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취소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2023년 전후 하반기까지 이제 미뤄진다고 하면은 그때까지는 조금 숨통이 안 트이는 거죠. 전체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핵심 입지잖아요. 네. 또 둔촌주공 입지가. 그러다 보니까 핵심 입지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오르거나 그리고 전세가도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노원구 노도강이라고 그래서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같은 경우 그러니까 동부권 라인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을 하실 때는 조금 서울을 이렇게 4등분해서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동남권. 옛날 그거 같은데. 그렇네요. 동남권, 강남권이라고 생각하고요. 왜냐면 여러분, 여기 강서구 살다가 강남으로 이사 가기 좀 힘들잖아요. 좀 그렇죠, 멀고, 그렇죠. 비싸기도 하지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동부권, 서남권, 서부권, 이렇게 조금 보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을 이사를 하거나 아무리 그래도 그쪽 라인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했던 동부권 같은 경우에는 노도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쪽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되게 많이 올랐어요. 네.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곳은 조금 한번 쉬어가는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여기서 또 양녕 같은 재건축 재개발이 또 기름을 부은다면 또 달라지는 시장입니다. 저는 지금 예상되는 일이고 어떤 변수를 체크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IMP님 틀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변수가 또 있어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수죠. 이번에 내년에 이제 대선이 들어가는데 제가 대선 후보의 부동산 정책을 되게 많이 보고 제가 모신 대통령님이 모신? 모신. 그러니까 부동산을 하면서 만나본 대통령님이 한 5명이 되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님,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그 다음에 이번이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겪었어요, 저는. 네. 그래가지고 이분이 처음에 말했던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아직까지는 가시화되진 않았지만 어떤 공급의 시그널이 이제 있겠죠. 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2023년까지는 예상이 돼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 이후에는 또 3기 신도시, 또 입주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그 신도시의 모양이 조금 3기 신도시
신도시는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보면은 네. 3기 신도시, 그러니까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분양이 있는 거죠. 네네. 입주를 해서. 그런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다른 그 임대차 시장에 다른 변종이 있는데 그게 공공임대입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포지션 된다면 또 분양이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확정적인 그 신도시들이 대부분 완벽하게 되질 않아요. 축소되죠, 대부분. 그런 거 축소가 어떻게 되고 3기 신도시를 이제 보면은 두 분 대통령이 다 찬성. 되게 열심히 계속 그 유지를 받고 하겠다라고 얘기는 하시는데 어떤 모습인지는 아직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그 모습까지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3기 신도시까지 입주 전이니까 23년까지는 서울하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아직 모자르는 시장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향후 2년 동안은 좀 더 오를 네. 근데 상승폭이 뭐 그렇게 큰 그렇죠.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고요. 네. 그러면 내가 예전처럼 정말 상승폭 너무 크게 해서 내 집 마련해야겠다. 그러시면은 힘들어. 안 돼요. 상승폭이라는 건 항상 예전에 엄청 오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만큼 상승폭까지 못 오릅니다. 항상.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에 둬야 되고,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물건 자체, 정말 순수하게 실수요자들이 살 수 있는 물건 자체가 정말 귀하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미리 이제 새겨서 사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집을 사서 이사하는 것 자체가 조금 힘든데 물건도 없는데 그것을 울며 거저 먹기로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신고가는 나오는데 네. 집값은 떨어진다는 거.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항상. 자, 지금 신고가는 나오는데 뉴스에는 이제 떨어진다는 게 같이 공존하는 거잖아요. 네, 되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이 유튜브를 안 보고 뉴스나 이런 걸 많이 접하시는 분들이라면 집값이 좀 떨어지나 보다. 지금 나는 기다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좀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건가요? 네네. 그리고 부동산 뉴스는 네. 현장하고 항상 늦어요. 현장하고 항상 늦다라는 건 뭐냐면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 발현이 돼서 신문 기사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쵸. 그 시간 간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쵸. 떨어진대 하고 갔더니 오를 수도 있고요. 올랐대 하면서 떨어질 수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아무튼 그렇게 조금 신문 기사보다는 현장을 가서 물어보는 게 제일 좋다. 그러면 사장님 여기 조금 떨어졌는데 저 사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사장님은 떨어졌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지역도 있고 다른 지역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른 지역 중에서는 그런 물건들이 많이 나올 지역은 어디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물건이 많이 나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매도한다는 거잖아요. 매도를 하는 이유 중에서는 1주택자가 매도를 하는 이유는 갈아타는 수요. 그쵸. 그렇게 되니까 그 지역보다 높은 곳을 가기 위해서 갈아타는 거지 낮게 가지는 않잖아요. 보통은.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갈아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어디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럼 물건이 나올 수밖에 없죠. 지금 최근에 비과세 같은 거 12억 구간으로 오르다 보니까 지금 사실 9억에서 이제 기다리고 계셨던 분이 이제 12억이 정말 되면은 매도를 타이밍을 한번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갔던 데죠. 사실 이번에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엄청 많이, 그러니까 특히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두들겨 맞은 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주변에 있는 법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내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법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많이 했던 곳이라든지 그런 곳들은 이제 또 물건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방,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공시지가 1억 언더. 네. 그런 지역에서는 조금 물건 자체가 나오고. 그렇죠. 거기 같은 경우에는 다시 좀 더, 올랐어? 그러면 나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 수요가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지금 많이 이제 소액 저가 물건 같은 경우에는 매도 물건이 많이 나올 것 같고, 거기서 잘 해결해서 매도해서 오면 좋지만, 또 거기서 보면은 그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또 문제가 이번에 또 발생되는 게 완전히 연결되는데, 내년 1월부터 DSR이라는 규제를 생겨요. 네. DSR 같은 경우에는 모든 대출을 총량을 해가지고 소득 대비 이제 하게 되는데 사실 예전 같은 경우는 규제 지역만 있었는데 이번에 비규제, 그러니까 전국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집을 살 때 소득이 없으면 집을
주택담보대출이 거의 안 나온다는 거죠. 소득이 없으면 안 나왔지만 그런데 뭐 다른 뭐 대출을 써가지고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신용대출이라든지 네. 마이너스 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썼던 사람들은 또 주택담보대출의 총량이 줄어들어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주택을 살 때는 대출을 일으키는데 그거를 못하는 사람들은 또 주저하게 되는 시장이 되는 곳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 유튜브에도 뭐 교수님이라든가 이제 또 다른 전문가분들이 하락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것들도 요즘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작년 말이라든가 올해 초에는 하락 논자를 외치신 분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 상승 분위기가 계속가면서 이제 많이 좀 사라지셨다가 요즘에 좀 많이 생기시던데 그분들의 의견 아마 당연히 이제 IMF 저자님도 보신 적이 있을 텐데 네. 그 의견들은 뭐 다 틀린 건가 아니면 그 중에서는 그거는 아닌 것 어떤 같아요. 의견들은 진짜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그 하락이라는 의미가 네. 어떨 때 느껴지냐면 너무 많이 올랐을 때 주춤하는 것도 하락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진짜 가격이 빠져서인데 가격이 얼마만큼 빠질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네. 저는 좀 수치적으로 생각한 게 딱 하나 기준점이 있는 네.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분양가 같은 경우는 주변 시세보다 엄청 싸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위례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의 뭐 70%에 나올 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반값 아파트면 50%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럴 때 청약 경쟁률을 보는 거죠. 사람들이 네. 얼마나 떨어졌을 때까지 살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저 정도면 내가 사지.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퍼센테이적인 것들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올랐을 때는 또 조절이 되는 거죠. 지금 세종시장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12억 구간이라든지 세종 자체는 이제 사실 그전에는 뭐 다주택자라든지 비규제 시절 때 네. 파리 대책 전에 이제 받았던 사람들은 다주택자니까 비과세 구간이 아니었지만 사실 파리 대책 이후에 입주했던 물건들이 분양받았던 게 지금 2년이 다 도래돼 가지고 다시 이제 시장에 나올 타이밍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비과세로 갈아타는 물건들이 합쳐진 거예요. 아까 제가 세금에서 비과세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물량도 이제 자체적인 구축 물량도 쌓이고 입주 물량도 쌓이다 보니까 떨어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가격이 되게 많이 올라서 네. 정체되는 그런 구간도 있고 국지적으로도 물량이 많다 보니까 또 이렇게 떨어지는 곳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다 오른다. 이때까지 대한민국 시장에서 다 전체적으로 다 오르지 않았거든요. 아까 지금 17년도에 서울을 올랐을 때 네. 올해 많이 올랐던 오산은 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좀 저는 뭐 전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시장을 네. 전체적으로는 얘기할 수 네. 없다라고 생각을 들어요. 자, 그럼 서울 경기 같은 경우 어쨌든 2023년까지는 그래도 조금 더 오를 거라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 서울 경기는 도대체 언제쯤 떨어지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떨어지는 요인을 두 가지로 보면 유동성이 끝날 때. 네. 그러니까 유동성이 끝날 때가 지금 가장 기억이 나는 건 금융위기 때예요. 네. 그런데 금융위기 때 사실 떨어진 지역도 있고 떨어지지 않는 지역도 있었어요, 사실은. 지방은 안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가 겹치는 거죠. 그리고 집이 필요하지 않을 때. 어떤 얘기냐면 집이 넘쳐나는 거죠. 그럴 때 지금 특히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한번 갭 투자를 하러 다닐 때 사장님한테 서울에 갭 투자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역전세거든요. 서울에 이렇게 좋은데 서울에 역전세 난 적 없죠? 그랬더니 한 번 있었다는 거예요. 2008년도에. 그래서 왜요? 마포예요, 마포. 근데 왜요? 그랬더니 잠실 입주 때문에 엘드레파. 네. 걔네들, 엘스, 리센트, 걔네들이 재건축에서 입주할 당시였던 네.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근데 이렇게 먼데 이게 여파가 여기까지 와요? 그랬더니, 잠시 꽤 먼데? 근데 서울 전체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때 물량이 많았고요. 그 물량을 또 해소하는 그 과정, 그 다음에 금융위기까지 겹치다 보니까 집값이 떨어지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과거 속에서 배우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집값이 언제 떨어지냐? 지금 말했던 거 똑같이. 유동성 끝날 때. 집 많이 나올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이 되는 거죠. 유동성은 근데 끝날 때가 사실 이렇게 급격하게, 그러니까 대출 규제로 그러니까 올해 말이 그거예요. 진짜 유동성 막은 거잖아요. 그쵸. 정말 그 여파가 정말 저도 되게 많이 왔거든요. 네. 주변도 엄청 많이 오고 주택담보대출 안 나온다고 하니까 완전히
미치고 전세 자금 대출 안 나오니까 월세로 가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 유동성을 이렇게 막아버리니까 이번에 주춤이 바로 유동성을 막아서 주춤인 거예요. 입주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요인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요. 네. 우리가 서울에서 그래프가 있어요. KB 매매 지수라고 막 이렇게 되는데, 세 번 떨어졌어요. 제일 많이 떨어졌을 때가 IMF 때 많이 떨어졌고요. 네. 서울의 집값이 또 한 번 떨어질 때가 언제냐면 1기 신도시 입주 때예요. 일기 신도시. 90년, 91년, 92년. 그때. 근데 그때 중요했던 거는 뭐냐면 지금 우리는 2기 신도시가 아직도 입주하고 분양하고 쭉 가잖아요. 근데 그때는 정말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정말 진짜 신기한 게 1기 신도시 입주하는 날이 거의 비슷해요. 91년부터 다다다다 해요. 91년부터 92, 93, 94 이게 진짜 많거든요. 진짜 놀라울 정도로 정말 분양이 입주가 되게 많았거든요. 저는 그 1기 신도시 입주한 그 첫 번째 그 이사 트럭이 뉴스에 나왔던 게 기억이 나요. 호흡을판. 그런데 진짜 주변에 친구들도 엄청 이사 많이 갔고요. 그래서 1기 신도시가 그때 당시에는 정말 입주가 많다 보니까 1기 신도시는 서울의 변두리, 서울 아닌 데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떨어졌던 세 개의 포인트를 보면은 이 떨어지는 타이밍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유동성은 언제 떨어질까? 유동성과 어떻게 보면 공급일까요? 네, 공급도 이게 근데 유동성만 떨어지면 공급이 만약에 모자라더라도 어떻게 지지선이 있고 공급이 정말 많은데 유동성 폭발한다 이러면은 또 이게 조금 상승될 수 있고 그게 언제냐면 사실 그러면 둔촌주공 전에 뭐가 있냐면 헬리오시티 그리고 고덕. 근데 사실 그런 질문 진짜 많이 했었어요. 헬리오시티. 그 하락론자의 첫 영상이 헬리오시티 영상이에요. 제가 봤어요. 그래가지고 절대 떨어진다. 막 그렇게 저도 봤던 것 같아. 얘기를 하고 고덕잖아. 강동구 고덕에 고덕주공에 지금 막 분양했을 때 2018년도 일이에요. 네. 그 2018년도에 집값 떨어진다는 얘기가 진짜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왜 안 떨어지냐? 유동성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유동성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지탱했던 거죠. 그리고 규제도 들어왔었어요, 사실. 어떤 규제냐면 고덕동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규제가 들어왔냐면 그때 거주를 해야지 비과세를 준다는 게 있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다 입주를 한 거죠. 그랬더니 입주장이 없었어요. 입주장이라고 하는 건 주변의 시세를 흔드는 게 입주장이거든요. 근데 그게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사실 그 옛날 거를 이제 돌이켜보면 지금이 그렇게 되면 그럴 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만약에 연도로 친다면 언제쯤은 그래도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유동성이 제일 예상이 안 돼요, 사실은. 그럼 뒤에 거는요? 공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둔촌주공이랑 그다음에 그 전에 밀렸던 서울의 분양들이 몰리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3기 신도시. 저는 이제 청약도 하고 재건축 재개발도 하기 때문에 어떤 공급의 측면들을 되게 많이 살펴보는데 지금 3기 신도시 같은 경우 5명의 사실 노무현 대통령 때 2기 신도시 아직까지 하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문제도 있는 거죠. 그래서 3기 신도시가 정말 빠르게 정말 진취적으로 공급에 대해서 정말 아까 전에 번개꿀에 콩거 먹듯이 할 수 있느냐. 근데 여러 가지 안 되는 요소들이 나왔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또 될 수도 있는 노릇이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의 요소가 진짜 중요하다라고 봐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무주택이신 분들은 내 집 마련을 그래도 2년 동안은 서울 경기 같은 경우는 좀 더 오를 것 같으니까 해야 되는 것 같긴 하네요. 해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해야 되는데 자신의 자산을 파악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할 수 있는지 원하는지, 네.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파악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리가 지금 오르기 때문에 금리 플러스 우리는 지금 예전 같은 경우는 금리만 이제 이자만 내면 되지만 원리금 상환이라고 원금도 상환을 하기 때문에 3억 정도 대출을 내면 100에서 120만 원 정도 이제 지금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 정도 감당할 수 있느냐를 보는데 만약에 제가 얘가 감당이 안 되는데 조카가 만약에 집을 사기를 원한다면 저는 사라고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슨 말이죠? 감당이 안 되는데 살러 간다면 사라고? 저는 이거를 이번 시장에서 느꼈어요. 올해 시장에서. 올해 시장에서 사실 다 아파트가 아닌 상품이 되게 유행했잖아요. 오피스텔, 뭐 지식산업센터, 그리고 상가, 꼬마 빌딩. 요즘은
지산도 책이 나오더라고요. 네, 지산책도 나오고. 저는 지산을 갖고 있는데 지산은 그냥 월세용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고 팔고 뭐 이런 거. 근데 그 상품들이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세금을 지금 중과되는 아파트의 세금이 아닌 세금이 절세되는 효과. 그다음에 대출이 잘 나오는 효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무주택자 보고 이거 사라고 그러면 절대 못 사요. 무섭죠. 이것도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저는 어떤 얘기냐면 부동산 시장에 빨리 들어와라는 얘기예요. 근데 제 조카니까 좀 위험하면 제가 어떻게든 도와주겠는데 무모하게는 할 수 없다라는 전제하에 일단 그라운드에 한번 들어와라. 빨리. 들어와라. 여기 필드에 들어와. 필드에 들어와. 야, 이거 봐. 이렇게 사고 있어, 사람들. 이거 무주택자 절대 못해요, 이 상품. 이 상품 못해요. 무주택자라고 하라고 그러면 간 떨리고 살 떨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사람들이 이 유동성을 가지고 요리하고 있는지 한번 구경이라도 한번 해봐. 그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무주택자 진짜 돈이 없다 이러면은 사실 이런 시장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방송을 듣고 이런 상품도 있었어 이러면 진짜 늦은 거고 진짜 부동산 인싸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내 집 마련할 거면 이쪽에서도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예전에 이제 청약에 당첨이 되고자 원하는데 집을 산다면 제가 오피스텔을 추천한 적이 있었어요. 오피스텔은 청약에 당첨될 땐 괜찮으니까. 그렇게 해서 사는데 사실 못 사죠. 처음인데 오피스텔 떨어지면 어떡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거 같은 이런 상품에 대해서 들어오려면 뭐 들어와서 어떤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돈을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도 보면 좋지 않을까. 무주택자들이 이런 시장이 완전 배제된 거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사실 집을 못 사다 더 속상한데 요런 시장에서도 더 그렇게 되는 거죠. 맞아. 저도 얼마 전에 서울에 드디어 내 집을 마련했는데, 야, 저도 처음 매매를 하면서 깨달은 바가 많아요. 네, 이거 경험해봐야 되는데. 야, 이게 여기서 방구석에서 지금 편하게 재테크 영상 찍는 것과 그 현장의 그 긴장감. 이불 밖은 위험해 말하면서 집 밖은 위험해 말하면서 정말 이게 정말 경험이 근데 많은 분들이 정말 인맥이 장난 아니세요. 와, 도와준 사람이 짱짱해서 와, 진짜 부럽다. 그래서 인맥이라도 그러니까 부동산 인싸는 아닌데 부동산 인싸라도 친구라도 만들어는 거지. 그러면 부동산 인싸 못 차면 이 유튜브 지금 김 작가 TV라든지 유튜브를 보던지 근데 저는 사실 이 유튜브 찍고 있지만 김 작가 TV 말고는 유튜브가 사실 너무 자극적이거나 조회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뭐 마찬가지죠. 아니요. 근데 좀 달라요. 결이 달라요. 제가 유일하게. 왜지? 저 아니요. 자극적으로. 썸네일은 좀 자극적인 것 같은데. 아니야. 근데 내용 자체는 이게 지금 오는 거 보면 자극적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정말 부동산 인싸가 되기 위해서 조금은 해야 되는데, 나 굳이 나 부동산 싫어. 근데 여러분들 집에 가서 자는 데가 부동산이에요. 전세 월세라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치. 내년에 계약갱신돼서 비싸면 또 밀려나는 거고. 맞아.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부동산을 모르면 주변에 전문가라도 꼭 친해져야 되겠더라고요. 맞아. 유튜브라도. 그래서 저도 부동산을 이제 조금 공부해서 조금 일반 사람들도 좀 알 수 있지만 거래할 때 혹시 몰라서 전문가분 한개 같이 가서 그러면 진짜 못했을 것 같아요, 진짜. 왜냐면은 이게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첫 그 계약할 때 저도 떨리고 맞아. 막 진짜 이건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이 없고 맞아. 제가 예전에 이제 태닌텍 카페라는 게 있어요. 요즘 여러분들 모를 거예요. 10억 있으면 평생 먹고 산다고 태닌텍 카페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어요? 10년 전에 유행했던 카페예요. 그런데 그런 데에다가 괜히 글 한번 올려보고 소심하게 누구도 대답해주지 않고 그때는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했지만 요즘엔 정보가 정말 넘쳐나죠. 그래서 정말 그 한번 자신이 전세라도 나 아까 전세가 가격이 3개잖아요. 그러면 싼 전세 어떻게 구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실제적으로 그런 일을 겪었어요. 제가 임대사업자 물건이었는데 5%밖에 못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이제 딱 물건을 주면서 그 친한 사장이면 아니었는데 그분한테 이제 예전에 거래했다. 저 하루만 드릴게요. 다른 데다가 내놓을 거예요. 그러면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5분 만에 전화 와서 계좌를 달라는 거예요. 너무 싸니까 그 물건이. 그래서 제가 그
그 세입자한테 이 물건을 어떻게 알고 했냐 그랬더니 자기가 싼 물건을 찾기 위해서 다 전화번호를 뿌려놨다라는 거예요. 미리. 그 노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그분은 되게 싸게 전세를 살게 되니까 돈이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인싸. 안 되더라도 부동산 인싸 그치. 이분한테 이게 막 부동산 소장님한테 다 연락을 해가지고 자기가 정말 싼 전세를 사게 된 거죠. 여러분들도 계약할 수 있어요. 맞아. 내 주변에 전문가가 없으면 어쨌든 부동산 중개사의 그 네, 일하시는 도움이 분은 그분도 전문가니까 그분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네. 게 저도 제 주변에 아는 형님이 그걸 되게 잘 활용하신 게 보통 우리는 가서 그 스스로 부동산 피를 깎으려고 하잖아요. 안 돼. 그분은 가서 나 하나도 안 깎겠다. 대신 정말 괜찮은 거 나한테 가장 먼저 달라고 하더니 거기서 그 비용을 깎아서 이분한테 오히려 돈을 더 주고 하면서. 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그 사람이 노력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게 참 필요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무주택자는 어쨌든 내 집을 사야 된다라고 해주셨고, 자, 1주택자는 어느 지역, 어느 주택으로 뭐 갈아타야 되는지, 뭐 아니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지, 갈아탄다면 좀 어떻게 갈아타야 하는지. 저희 이게 숙제거든요. 저희 엄마가 네. 이제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언니가 이제 전화를 해서 언니네 집 근처로 이사를 했는데 언니네 집을 제가 경매로 해줬던 지역이에요. 그랬더니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야, 경매로 사가지고 이렇게 해서 언니 옛날 방법으로 하면 절대 안 돼. 그래서 왜 안 돼? 비과세랑 안 맞아. 이거 사고 팔 때 시간차가 안 돼. 그리고 대출도 안 돼. 옛날 방식으로 하면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옛날 방식으로 하면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이 어느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네. 저는 이 방법이 되게 중요한데 제가 지금 1주택자인데 지금 비과세 기간이 아직 1년 남은 거예요. 2년 보유에서 1년인데 그분은 매주 임장을 가요. 내가 알거든요. 그 사람이 갈아탈 수가 없어. 1년을 보유해야 되니까 지금 살 수도 없는데 왜 다녀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미리 가서 내가 정말 그때 될 때 정말 내가 그 지식을 알고 그런 지역을 알아서 갈아타야 된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공부를 할 때 선행을 하잖아요. 이거 1주택자 진짜 선행을 해야 돼요. 선행학습 해야 돼. 지역에 대한 선행학습. 네. 지역에 대한 선행학습을 했다면 두 번째로는 세금과 대출을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면 대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규제 지역에는 6개월 이내에 전입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회수당하고 뭐 이렇게 되고 세금 같은 경우에도 1년 안에 이렇게 가야 되니까.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선행학습을 해서 자신의 지역을 선점해야 되는 거고 그 뒤에 세금이라든지 대출 부분 이제 계산을 조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대출 규제가 나오니까 네.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대출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또 확인을 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런 이도저도 힘들다. 그러면 그냥 있으세요. 뭐 굳이 옮겨. 뭐 굳이 옮겨. 아이 학군 때문에 그렇다면 좀 다른 얘기지만 네. 뭐 굳이 안 옮겨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엄마를 이제 딱 이제 하는데 네. 그 동네에 지금 새 아파트 사는데 새 아파트가 아닌 데를 가면 힘들 것 같고 그냥 엄마 그냥 냅둬 거기에 있게 해. 언니네 집하고 뭐 얼마나 멀다고 그냥 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사를 갈 때 선행학습을 한다.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그 전에 이제 돈도 모아야 되고 선행학습 그걸 꼭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집주 근접이라고 자기 그 사는 곳이랑 직장하고 같아야죠. 같아야 되잖아요. 진짜 그거는 정말 지금 대한민국에서 내 집 마련하는데 가장 기본 원칙인 것 같아요. 네. 같아야 되는데 저 항상 궁금한 거는 넌 항상 우리가 집을 갈아탄다라는 거는 나보다 상급지로 가잖아요. 근데 상급지가 직장가를 몰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네, 그거 질문 너무 좋다. 어떤 얘기냐면 상급지가 뭐예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서울에 25개구가 있으면 네. 25개구의 평당가를 쭉 나열해요. 나는 그러면 12에 있으면 9위로 가는 거, 8위로 가는 거. 그게 바로 상급지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일 높은 데가 강남구니까 강남구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사실은. 강남구를 향해서 가는데 네. 널뛰기 하듯이 이렇게 그 서울을 가서 서부권하고 남부권, 이게 동남권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네. 그 권역에서 또 찾아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상급지로 가는데 멀리 간다?
그런데 거기선 또 하나가 있는 거죠. 내가 오를 만한 곳에 또 베팅을 하는 거예요. 네. 사실 지금은 조금 비싼 시장에 있는 부동산이 더 많이 오르는 효과는 있어요. 근데 예전에 그랬죠. 근데 지금은 조금 에셋 파킹이라는 의미가 커요. 안전자산. 그러니까 굳이 내가 멀어지는데 꼭 거기 해야 돼? 근데 안전자산이 이 개념으로 간다면 또 갈아탈 수는 있는 거죠. 안전자산으로 사신 거잖아요. 내 집 그쵸. 마련. 그게 또 하나의 투자 포인트예요. 나중에 오를 만한, 지금은 덜 오르더라도 나중에는 정말 더 오를 만한 곳에 더 투자를 하는 개념이겠죠. 상급지라는 개념이. 그래서 직주 근접 같은 경우에 멀어지면 또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부동산 하신 분들 만나 뵈면 강남 같은 경우는 뭐 유명한 동네 뭐 압구정도 있고 반포도 있고 여러 데가 있는데 그런 데가 국민 평수가 언젠가는 100억 시대가 온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봤는데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생각하세요? 네,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네. 어떤 걸 봤냐면 한 20년 전에 그러니까 집문서가 이제 계약을 했는데 집문서가 계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 그 집문서에 예전에 분양 계약서가 들어가 있는 거죠. 20년 전 분양 계약서가 6천만 원. 지금 얼마인데? 지금 20억? 이러니까 사실 그런 시장이 그 단위만 달라질 뿐이지 어떻게 보면은 다 이게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사실 걔만 그렇진 않아. 걔만 또 100억이 되진 않을 것 같아.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갈아타려고 봤더니 엄마네 집이 올라서 되게 좋았죠. 그랬더니 갈아타려고 봤더니 여기도 많이 올랐어. 알고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봤더니 뭐야 이거 다 올랐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땅이 솟아오르듯이 다 같이 솟아올랐던 거지 100억이라는 그 숫자는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그러면 갈아타시는 거예요? 안 갈아타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고민을 했죠. 근데 엄마는 이제 사실 다운그레이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은 그 집으로 깔고 있는 돈보다는 집으로 해서 노후를 해결하려고 했던 집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수긍을 하느냐 안 하느냐 네. 그리고 그 새 집이냐 그다음에 구축이냐 이거를 또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해야 되는데 부모님 설득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는 좀 많이 이제 설득하는 것보다 이해를 시켜서 그것을 이해를 하시면 하는 거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반적인 내 집 마련하고는. 자, 그럼 마지막 분들이죠. 네. 다주택자분들은 좀 어떻게 됩니까? 다주택자. 버틸 수 있으면 버티고 존버라고 하죠. 네네. 존버하다가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되고. 네. 저는 제 매도 계약은 뭐냐 그러면 1년에 한 채씩 파는 게 제 매도 계획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초창기 때 1월 달에 매도할 거를 이제 내놨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매도를 해요. 왜냐하면은 어떤 자산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이제 정해야 되는데 지금 다주택자의 포트폴리오는 세금하고는 완전히 결합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종부세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굳이 뭐 안 팔고 계속 가져간다 그러면 지금 월세라든지 그다음에 전세로 해서 이제 돈이 들어오는 네. 그런 형국인데 그게 또 나중에 나가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부담스럽다면 조금 정리하는 차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내년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 물량들이 많이 나오는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버틸 수 있으면 버텨. 하지만 줄일 수 있으면 한 번씩 줄여. 그거죠. 그럼 지금 다주택자분들 중에서 지금도 지방의 아파트 좀 저렴한 거 이런 거 사고 계신 분도 있지 않나요? 네, 그거는 이분들은 어떻게 살 수 있는 거? 그건 세금이 별로 안 적용되는 건가요? 법인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는. 근데 법인으로 하면은 그럼 법인도 종부세 나오잖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종부세 기준이 6월 1일이에요. 6월 2일 날 샀다 5월 31일 날 팔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단기 차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 차익 한다고 그래가지고 나라에서 지금 법이 또 만들어지려고 하는 거죠. 지금 개인의 단기 차익은 70% 구간이에요. 네. 70% 내거든요. 양도 차익을.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에도 단기 수익일 때 또 과세를 한다. 그리고 아니면 취득세, 중과 1억 언더도 그냥 중과를 해버린다. 이런 두 가지가 법이 나오면 또 법인으로 매집하는 일이 별로 없어지겠죠. 네.
그러면 다른 걸 하는 거죠. 지금 말했던 오피스텔이라든지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생활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고 파는 거, 전매 제한이 없는 상품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분양권 같은 경우는 전매 제한이 거의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 파는 게 안 되니까 또 그쪽으로도 사고 파는 거. 계속해서 투자자들은 이동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투자를 했지만 요즘 같은 사람들은 진짜 빠르고 그 시장에 못 들어오면 부동산 시장에 못 들어오면 그 시장을 이해를 할 수가 없죠. 뭐 말씀 들어보니까 약간 정부는 뭔가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고 네. 투자자분들은 요걸 피해서 빈틈으로 계속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네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언제까지 갈까, 또 이제 집값이 또 떨어지면 중가도 저도 내봤거든요. 네. 사실 박근혜 정부 때 초창기 때 중가 제도를 없앴어요. 그래서 중가도 내보고 그러다가 이렇게 됐는데 또 이렇게 몇 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무주택자인 분들은 집을 마련하라고 하셨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 목적이 아닌 분들이 실소유자인 분이 내 집 마련 못하는 경우가 꽤 많단 네. 말이죠. 이유가 뭐라 생각하시고 그분들한테 뭔가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좀 있다면. 못하는 이유는요. 네. 용기가 없어서. 요즘 집을 사는 건 용기로 산다 그래요. 용기로 사지 않았어요? 그렇죠. 저는 뭐 포기했습니다. 용기로 사요. 그냥 그러니까 집과 내 몸을 묶어 놓겠다 그냥. 저도 용기로 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무모한 용기였어요. 생각 없이 산 거죠, 네. 사실은. 근데 생각 없이 샀는데 생각 없이 사도 괜찮았던 게 저는 이제 실거주였기 때문에 저는 진짜 딱 그 케이스예요. 그래서 집 사고 입주하자마자 금융위기 터졌거든요. 집값 떨어졌어요. 근데 집값 떨어졌는데 저는 집값 떨어졌던 게 스트레스가 아니었어요. 그냥 살고 있어서 떨어졌나 보다. 그러니까 6억까지 갔다가 제가 4억 4천에 매도를 했나? 네. 그렇지만 제가 2억인가 3억에 샀기 때문에 오르긴 올랐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없었고 내가 거주의 안정까지 가져갔기 때문에 그런 게 없었는데 용기로 사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용기 중에서 전 정말 무모했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합리적인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여기서 집을 살 때는 사실 지역이라든지 돈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한편으로는 그래요. 지금 무주택자들 이제 이 방송은 아직도 무주택자야? 이 김작가 TV 계속 보고 있었는데 무주택자야? 어떻게 무주택자를 이렇게 유지할 수 있지?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면 거주의 안정도 없는데 그러면 아예 그래 부모님 밑에서 사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실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월세랑요 비교해가지고요 내가 들어가는 돈이 적은 데에다 하세요. 어떨 때 전세가 쌀 때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실수요자잖아요. 네. 여기서 보면 실수요자라면 해야 되는데 쉽게 못하는 이유는 용기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구독자분들도 이 크리에이터 따라간다고 김 작가도 내 집 마련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근데 했잖아요. 그렇죠. 어. 이제 그러면 그게 중요해요.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따라가지 않을까. 하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겠죠. 김 작가가 서울의 최고점에 잡은. 근데 그 최고점이 저도 최고점 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최고점은 언제나 내려오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고점에서 그 최고점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네. 사실 강남이 집값이 2009년에 떨어지고 나서 그 정고점이 회복될 때까지가 한 2016년, 17년까지 됐으니까 한 7년 동안에는 이 고점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내가 여기 7년 동안 살았으면요. 네. 그러면 괜찮지 않나? 제가 그랬잖아요. 네. 6억까지 갔다가 4억 4천인데 나는 살았기 때문에 그 괜찮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데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항상 내가 고점에 사는 거 아니야? 라는 네. 이것 때문에 못 사네요. 진짜. 그렇죠. 이것 때문에 못 사는 정 거네. 가격을 내가 아니까. 항상 그렇죠. 다들. 정 가격을 아니까. 근데 이거 기준점을 정 가격으로 놓지 말고 이게 이제 주변 시세보다 얘가 싸다. 네. 이런 기준으로 조금 두면 조금 나을 것 같아요. 어떤 얘기냐면 주변에 비해서 여기가 왜 들어올랐지? 네. 이런 개념으로 가면 정고점이라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그러면 내 집 마련할 때 당연히 대출이라든가 뭐 정말. 영끌 이런 거 해야 될 텐데
어느 정도까지 하면 좀 좋을까요? 뭐 자기가 땡길 수 있는 데까지 땡겨야 됩니까? 영끌이요. 지금 영끌을 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영끌 해도 영끌이 아니라고 하죠. 아, 영끌 아니에요. 영끌도 실력이에요. 어. 영끌도 실력이라서 영끌을 할 수가 없어요. 영끌을 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 부모님에도 도움이 부모님론 네. 이렇게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되는데 영끌을 할 수 없기 때문에요. 영끌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풀로 대출 땡겨라. 네. 본인 받을 수 있는 대로. 아, 풀로 땡겨도 많이 못 받아요. 진짜로. 많이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기억하셔야 되죠. 금리가 오른 거를, 네. 저도 한 7%대도 써보고 그랬거든요. 아, 오. 그래. 나 10%도 써봤어요. 사채. 사채에서 오셨어요? 네. 아, 한번 써봤어요. 사채는 어떤 느낌이지? 그런 느낌으로. 사채도 있더라고요. 11부 이자.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1억을 껐는데, 100만 원씩 나가나? 하여튼, 이게 얼마씩 나가니까, 아, 이렇게 세구나라는 느낌을 알았는데,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가계부 이렇게 쓰는 네. 경우도 있는데, 고정비하고 변동비에서 고정하고, 빼기 정말 줄일 수 있는 만큼, 그만큼의 원리금 상한, 그 네. 정도가, 어떻게 보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고,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연봉을 생각하는데 네가 10년 뒤에도 그 연봉 받을 거야? 아니잖아요. 좀 더 왜냐하면은 DTI라든지 네. 그런 것들도 미래의 소득을 가져다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래의 소득이 내가 어느 정도 벌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영끌 지금 할 수도 없어서 사실 그렇습니다. 할 수도 없어요, 영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집 마련 안 하시는 분들은 대출 또 무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들이 요즘에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좀 마인드 전환할까요? 이거는 주변에서 집을 살 때 그것들을 계속 봐야 되는 거죠. 네. 이 대출의 무서움을 저희 엄마가 맨 처음에 이제 청약에 당첨되고 중도금의 개념, 잔금의 개념을 설명하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4억이라는 분양가가 있는데 내가 네. 4억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엄마 4억에서 4천만 있으면 돼. 4천만. 그러면 나머지는 어떡하냐. 중도금 대출을 받. 그거 이자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막 그러면서 이자 계산해서 한 달에 이거 얼마 정도 돼. 그래서 아빠 이게 감당이 되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잔금 대출하는데 그때 전세를 냈기 때문에 그나마 그렇게 됐는데 이 대출이라는 거를 제가 수업 때도 많이 하고 그래요. 첫 네. 번째 제가 이번에 불인이를 위한 강의를 막 준비를 하려고 기존의 수강생들을 이렇게 막 얘기해서 너희들이 제일 필요했던 게 뭐야 그랬더니 다 대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대출은 너무 어려운 건데 그래도 설명을 해야 된대요. 네. 처음에 이거를 설명을 안 듣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대출의 무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말 그 대출로 투자하는 걸 직접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는 맨 처음에 경매 투자를 했을 때 저도 솔직히 되게 아는 척 하면서 막 처음인데도 막 한 채 받은 것처럼 행동하고 그랬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그때가 90% 대출이 나올 때였어요. 3억인데 2억 7천까지 대출이 나오는 대출이 있어요. 그걸 저도 써봤는데 그걸 하고 3,000원으로 보증금에서 자기 돈이 안 들어가게 막 계산을 하는 거예요. 전 그때 배웠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네. 그럼 모르잖아요? 그럼 주변에 없잖아요? 그러면 등기부등본 띄워보잖아. 저희 집에 이제 이러면 수리한다고 이렇게 리모델링 한다고 이렇게 적어놓잖아요. 네. 동호수가 나오잖아요. 딱 보면 동호수 나오니까 얘가 실거래가가 뜬 거야. 네. 그러니까 매칭이라고 뜨잖아요. 네. 동호수는 안 나오지만. 그럼 얘가 저번 달에 계약을 했구나 하고 등기부를 떼봐요. 네. 그래서 대출이 얼마 하는지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3억이라는 집을 2억에 대출을 내고 1억을 가지고 이 집을 샀네.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직접 대출을 내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특히 KB 그 은행에 들어가면 이 아파트가 대출을 낼 수 있는 금액이 나오고 원리금 상환까지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 동료들이 집을 살 때 얼마 대출을 해서 얘기를 안 해준다면 뭐 어쩔 수는 없지만 뭐 등기부 등본 같은 경우 한번 보면은 대출을 내는 게 있고 그 대출을 저는 그래서 예전에 경매 낙찰 못 받잖아요. 네. 그거 나중에 다 등기부 등본 띄워봐요. 그래서 여기 대출 진짜 잘 냈네? 하고 그 은행에 전화해.
이거 대출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직접 그 대출을 낸 적도 있어요. 예전에 대출 상품이 많았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그런 것도 아는 거죠. 지금 집을 살 때 요 정도는 대출을 내는구나. 이런 것들도 알 수 있는 거죠. 저는 요즘 드는 생각이 재테크 방송 찍으면서 한 가지 배운 거는 야, 자본주의 시대에서 그 부자가 되려면 남의 것을 빌려야 되는 거구나. 그게 레버리지. 그게 레버리지인데 남의 그 돈을 빌리면 뭐 대출이든 그게 레버리지든 뭐 그게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남의 시간을 빌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거죠. 그다음에 뭐 플랫폼 회사들 중에 어떤 회사들은 남의 콘텐츠를 빌리는 거고 그러니까 남의 것을 가져와서 해야지 내 것으로만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한계가 있고. 저는 그래서 아들이 만약에 취직을 하잖아요. 네. 그럼 마이너스 통장이라든지 신용대출 얼마나 낼 수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할 거예요. 너의 신용이야. 너 그러면 내가 연봉이 또 내년에 오르면 엄마 나 3천 나온대. 나 4천 나온대. 너의 신용이고 너의 가치야. 이 정도 나오는 건 땡큐야. 그러면 근로에 대해서 소중함을 느끼겠죠. 자, 그러면 좋은 입지 선택하는 뭐 기준이라든가 좀 그다음에 뭐 지역까지 정해졌으면 좀 그 안에서 어떤 주택 좀 골라야 될까요? 좋은 입지라는 거는 입지라는 말 자체를 생각하면 경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조선시대는 정치적인 거죠. 네. 우리 서울, 육조거리 막 이러고 지방 가면 사또 거기가 중심이잖아요. 네. 그리고 시장이 아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어떤 경제 활동을 많이 하는 곳인 거죠. 그래서 그 경제 활동을 많이 하는 게 바로 일자리죠. 일자리가 많은 곳이죠. 그런 곳들이 입지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건데 네. 현재의 일자리가 있고요. 미래의 일자리가 있어요. 네. 그 미래의 일자리가 바로 좋은 입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아니더라도 부동산은 미래 가치예요. 지금 현재 가격으로 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가격이 오르길 원한다면 좋은 입지의 기준은 일자리, 미래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지역이죠. 그 단편적인 예로 판교 테크노밸리였어요. 판교가 그렇게 뜨거울지는 몰랐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걸 알긴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직장을 외국인 회사를 마지막에 다녔을 때 그 사장님께서 1,000명을 내렸어요. 판교에 무조건 입주한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IT 기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데인가?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까 나중에 봤더니 판교가 그렇게 이제 입주를 하는 걸 보고 사실 그 입주할 당시에도 그 분당에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투자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지만 막 미래 입주 때문에 눌림목도 있었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바로 상승 가치가 이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미래의 일자리가 생기는 곳이 어딜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생기지는 않더라고요. 일자리 같은 게.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구미에 그냥 땅 이만큼 줄게 와 공짜로. 근데 안 갔잖아요. 용인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미까지 가면 다 이탈을 해버리는 거죠. 네. 일자리도 쉽게 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자리가 생기는 곳들이 가장 제일 중요하다라고 봐요. 미래의 가치라는 거죠. 근데 요즘 뭐 재택근무라고 하는데 저는 코로나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뭐 떨어진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비대면으로 한 22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면이라는 소중함이 더 느껴져요, 진짜. 그래서 미래의 일자리가 생기는 거, 기존 일자리가 있는 것도 제일 좋은 입지고, 만약에 선택한다면 미래의 일자리겠죠. 미래 일자리는 늘어나는 뭐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늘어나는 걸 우리가 좀 미리 알 수 있는 신호? 지표는 뭐가 있어요? 그거는 대기업이 이제 공장을 한다거나 네. 평택 고덕 같은 경우죠. 평택 고덕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그런 이슈 때문에 한번 이렇게 올랐거든요. 그러다가 규제를 맞고 떨어졌었어요. 그리고 진짜 평택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많다 보니까 바닥을 길 정도로 정말 미분양이 많았는데 상승을 하다 보니까 그쪽 지역하고 이제 상승을 했는데 그쪽 라인하고 그다음에 뭐 지식산업센터들이 모여 있는 네. 그런 곳들도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죠. 동탄 같은 경우는 힘을 제가 동탄에 이 허벌판 어떻게 다 채워지나 다 채워지고 어떻게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되지? 막 저도 놀랄 때가 있는데 거기 안에 이제 일자리들이 생기는 걸 보면은 다르다라는 게 느껴져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2의 판교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일산 뭐
그 장항지구라든지 킨텍스라든지 아니면 뭐 양주라든지 구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생기는데 정말 일자리들이 많이 생길 만한 곳들을 생각하게 된다면 지금은 저는 용인도 하이닉스 공장이 들어오고요. 네. 그다음에 평택 고덕, 그다음에 동탄 이쪽 라인이 조금 미래의 일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채워지는 일자리로는 마곡은 아직 덜 채워졌거든요. 그러니까 마곡도 솔직히 계속 채워진다면 더 좋겠죠. 자, 그럼 부동산 가격 결정하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뭐라 보십니까? 지금 세 가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네. 유동성, 유동성. 그다음에 공급과 수요죠. 공급, 수요. 이게 세 가지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부동산 성공 투자를 위한 세 가지 뭐 방법이나 원칙 같은 게 있다면? 저는 첫 번째 꾸준함이 필요하다는 건데 제가 제일 지금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하는 일이 바로 뉴스 보기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뉴스를 보면은 제가 한 4년 정도 정리해서 지금 저희 카페에는 올려놓고 있어요. 제가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하다 보면은 지금 떨어지는 기사를 보고 마음에 지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성공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네. 매일같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네. 사실 근데 이거를 부동산 저니까 이렇게 매일 하는데 그쵸. 이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매주 한 번은 적어도 부동산에 관련된 뉴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많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공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소식을 들었잖아요. 네. 그러면 정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성공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진짜 투자를 하는 거예요. 1턴 이름은 조금 속상하겠지만 하던 정말 실제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실행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 정말 부동산에서 부자 된 사람을 보면은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실행력이 되게 뛰어난 것 같아요. 저도 그냥 말부터 나오면서 바로 가서 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정말 실행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성공 투자에서는 그래서 정말 꾸준함과 실행력, 그리고 사실, 우리 김 작가, 최근에 베스트셀러 럭키, 운이 또 필요해요. 진짜 이거는 사실 이거 두 개 다 필요 없고 사실 운이에요. 운? 어떤 운이에요, 거죠? 운. 상승기를 타야 되는 건가요? 네, 운을 타야죠. 근데 저는 사실 근데 운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저는 이제 하락장부터 투자를 해가지고 네. 정말 안 팔려가지고 네. 안 팔리는데 왜 해? 그 정도로 막 한 거. 마음은 이러는 거죠. 마이너스 B 4천에 사서 마이너스 B 2천에 팔면 2천 번다. 이 막 바닥까지 이렇게 긁어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광명 빛을 제일 먼저 봤어요. 상승기. 네. 그게 운이었던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말해야 돼? 이 운을 어떻게 말해야 돼? 그래서 근데 그때 그러면은 무서웠을 텐데 어떻게 했냐면은 용기로 한 거죠. 근데 아까 주변 시세를 보라는 거잖아요. 제가 2014년도에 서울에 집을 처음 샀을 때 정말 아무도 사지 말라고 그러고 아무도 하지 말라고 그럴 때였는데 샀던 이유는 단 하나. 야, 인천보다 싸. 2014년은 굉장히 저점일 때 아니에요? 네, 엄청 저점이 세죠. 그러니까 갔는데 평당가가 인천보다 싸. 이거는 아니지 않아? 그런 거죠. 그래서 샀거죠, 저는.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운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수치적으로는 나오지 않아요. 운은 뭐예요, 이제? 모르겠습니다. 7가지 원칙이라면서요. 7가지 원칙이 있는데 뭐 굉장히 많은 것들 준비를 해야죠. 준비를 해야 되고 저는 또 어떻게 보면 운이라는 거는 이 재테크 안에서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그 시장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운을 좀 잡을 수 있는 게 아닌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 성공투자 진짜 이거 다 필요 없고 운. 럭키입니다. 그렇죠. 뭐 주식도 사실 어떻게 보면 작년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버신 거고 어떻게 보면 부동산도 지금의 상승기 때 아무래도 하신 분들이 더 많이 벌었을 테니까. 자, 그럼 실제로 부동산 좀 투자를 해서 성공 투자하셨던 사례 뭐 한두 가지만 뭐 오픈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제 책에도 대한민국 청약지도에도 나왔는데요. 네. 18년도에 이제 그때 영등포 신길 루타운에 네. 보람의 SK뷰 분양을 할 당시였었어요. 근데 저는 분양도 보니까, 근데 딱 보는데 그때 사람들이 엄청 구름대처럼 그거에 관심을 갖고
엄청 많이 물어보고 그거를 당첨되고 싶어 하고 막 이런 것들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터닝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네. 느꼈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래서 경쟁률도 엄청 높았고요. 그리고 무순위 청약이라고 그때 하나가 나왔었어요. 네. 하나가 나왔는데 그 하나를 접수를 그 자리에서 하고 그 자리에서 뽑는 거예요. 근데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온 거예요. 정말. 그런데 발표를 딱 하잖아요. 네. 박수 받고 그 사람 나가고 모세의 기적처럼 싹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뭐지? 원래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웹을 딱 열어서 주변에 분양권을 봤어요. 근데 분양권도 있었죠. 그래가지고 딱 가서 그 분양권을 1,000만 원 주고 샀어요. 그때는 미분양 났던 건데 네. 1,000만 원 주고 샀는데 그게 지금 2배, 3배 올랐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저에겐 성공 투자인데 제가 이제 그 전부터 사람 심리를 보는 게 조금 많이, 그러니까 지표 중에서도 빅데이터 지표도 많이 보지만 이 인적 네트워크, 인적 네. 빅데이터, 인간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되게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경매 그 법원에 가서도 사람 숫자 세고 그리고 사람 숫자 세더라도 유효한 정말 그러니까 낙찰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군가라는 생각을 해봤죠. 근데 이번에는 분양에 대해서 이제 청약 경쟁률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이 정말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가라는 거를 깨달게 되죠. 그 다음부터 서울의 이제 새 아파트에 대해서 정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분석하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정말 저는 이제 지나가다가 우연히 그때 왜 그랬냐면 그 중국인 물건을 샀어요. 근데 그때 뭐 사스인가 뭔가 하여튼간 뭔가 사스가 아니라 뭔가 해서 중국에 이제 그 여행객들이 안 오게 되면서 그 사람이 망하게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그거라도 빼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운이었고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 주변을 봤더니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에게는 정말 이 책에 대한 어떤 그 분양권을 이제 주순 셈이 되지만 주변에 이런 현상을 보고 깨닫게 돼서 이제 성공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저는 이제 8년 동안 못 팔지만 그래도 이제 꾸준하게 이제 시세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라서 저에게는 이게 참 성공 사례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자님은 재테크 뭐뭐 하고 계시죠? 주택 위주로 하고 있어요. 네. 저는 이제 뭐 아파트는 당연히 하고 있고요. 오피스텔도 있고요. 빌라도 있고요. 재개발 재건축도 있고 뭐 저는 이제 월세 투자로 지식산업센터 예전부터 했던 거 있고 그거는 월세 투자고 지금 지식산업센터는 월세보다는 분양권 전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셈이죠. 주식은요? 주식도 하고 있죠. 비중은 전체 자산 중에서는 주식 비중은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10%? 생각보다 많이 하시네요. 네, 지금 저랑 남편하고 아이하고 이렇게 3명이니까. 그렇게 좀 비중 있게 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그냥 가지고 가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어요. 원래 부동산 투자를 전문하기 전에는 직장 생활을 하셨었나요? 네, 직장을 했죠. IT 업계에 있었어요. 프로그래머. 그렇게 있다가 전업주부 생활을 좀 하셨던 건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 영어. 그때 이제 영어 교사를 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영어도 좀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직업을 이제 3가지를 갔는데 제가 맞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주변에서 하라는 직업. 부모님들, 뭐, 어른들. 2번째 직업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 다음에 3번째 지역은 노후를 위해서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맞고, 그리고 저는 특히 3번째 이 부동산에 대한 거는 덕업 일치다. 즐거우면서 돈도 버는 그렇게 된 거죠. 그럼 했던 일이 IT 기업에 다녔던 직장인, 그 다음에 영어 강사, 지금 부동산 투자가이신 건데 네. 그 전에 사실 2가지 직업으로는 큰 돈을 버셨던 건 아닌 거죠? 아니죠. 근데 조금 이게 IT라서 그때 닷컴 열풍 때문에 남들보단 연봉을 많이 벌었지만 그래도 근로죠. 근로소득. 자. 어쨌든 투자로 그럼 굉장히 많은 부를 그래도 쌓았다고 볼 수 그렇죠. 있을 텐데 자본주의에서 부자가 되려면 좀 어떻게 한다고 보세요? 자본주의에 대해서 생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생리가 진짜. 뭔데요? 돈의 흐름, 그리고 돈을 굴리는 거.
돈을 쫓아가지 말고 돈이 나를 쫓아오게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도 맨 처음에 못했지만 제가 첫 집 할 때 대출을 안 냈어요. 네. 대출 없이 샀어요. 뭐 열심히 근로해가지고 계산해봤더니 뭐 1년에 얼마 먹었는지도 진짜 정말 네. 그렇게 됐는데 이거는 레버리지라는 거 있잖아요. 대출을 이용하는 거. 제가 뭐 대출도 막 상품도 찾고 막 이랬 정도로 그냥 한번 저는 돈이 없어서 한 게 아니라 사채도 한번 써보고 네. 돈의 생리를 알기 위해서 좀 더 많이 이제 공부를 한 거죠. 돈 공부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한데 그 모으는 것을 불리는 걸 가정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뭐 김 작가 TV 보면서 주식도 할 수 있는 거고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정말 다양해진 거죠. 예전하고는 정말 다르게. 저도 요즘에 돈을 이제 모으는 건 어떻게든 뭐 마인드로 아니면 습관으로든 어떻게든 악착같이 모으신 분들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돈 불리는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저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근데 이번에 진짜 많이 느낀 거는 예전에 이런 방법은 알지만 SNS라든지 인플루언서가 돼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쵸. 이거 완전 달라진 거죠. 맞아요. 이것도 그리고 달라졌죠. 코로나로 더 많이 그런 거죠. 인스타로 돈 벌기, 블로그로 돈 벌기, 유튜브로 돈 벌기 이런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지금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다른 방법이 너무 많고 뭐 유명한 이 얘기 있잖아요. 무슨 이야기? 당군 일에 가장 돈 벌기 쉬운 지금인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신사임당님이 얘기하시는. 미안해, 김 작가 신사임당이 아니 저는 그 말이 너무 와닿은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알았던 돈 버는 방법, 저 이거 뭐 영어 가르쳐가지고 뭐 이거보다 다른 그 뭐지 부가가치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죠. 목소리도 팔잖아요, 요즘. 맞아요. 그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참 이런 게 근로가 아닌 투자 방법 그리고 다른 방법도 있다라는 거. 그렇죠. 요즘 시대가 워낙 많이 바뀌어서 새로운 부를 달성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저자님 보셨을 때 부자가 되는 기회를 잡는 사람들이 좀 특징이 있다고 보세요? 운인 것 같아서 저도 진짜 운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열망은 있어야 돼요. 어떤 거냐면 부자가 되고 싶은 열망. 간절함. 저는 사실 그렇게 뭐 그러니까 어릴 때는 가난했지만 이제 서민가부 나오시면 정말 저도 진짜 가난하게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그때 열망이 하나 있었죠. 내 친구들 다 일기 신도시 가는데 나는 왜 아파트에 대한 열망이 그때부터 꿈틀꿈틀 됐고 그리고 나서 봤더니 제가 이제 열심히 해서 내 집 마련해서 저는 내 인생이 끝날 줄 알았어요. 내 집 마련까지 했으니까 그 뒤로 뭐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제가 한번 그 갑상선 암에 걸리고 나서 근로소득의 멈춤을 느꼈죠. 소득이 멈춘다는 그 공포감. 그리고 난 평생 약을 받으러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비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근로를 멈춘데 지금 내가 돈이 있다래도 나중에 이걸 어떻게 하지라는 그 생각이 들어서 정말 그때 당시에는 정말 미친 듯이 정말 부동산에 미쳤었어요. 빠졌어요. 나에게 동아줄 같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거였으면 또 다른 거일 수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남편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네가 12년 전에 갑상선암과 지금 부를 바꾼다면 어떻게 할 거라고 질문을 할까? 내가 질문을 한 거죠. 그때 남편이 넌 돈을 선택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불치병원이라면 좀 다른 얘기지만, 저는 돈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돈으로 주는 행복과 그것을 그것을 상쇄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에겐 너무나 즐거운 일이었고, 제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정말 간절함을 선사했던 그거에 대해서 고맙다라고 느껴졌어요. 어떻게 보면 돈으로 준 행복감을 뜻하는 단어가 이제 경제적 자유인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만큼 사실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뜨거웠던 데가 저는 없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또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지 못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단 말이죠.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조금 여기서 간절함의 크기가 조금 다를 수도 있고요. 근데 난 간절한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러면 또 운을 또 만들어야 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간절하다는 게 어떤 거냐면 저는 이제 체력이 안 좋으니까 그때 당시에 안 좋으니까 남들 1시간 일할 걸 저는 10시간을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좀 힘들었죠. 이렇게 시간 관리가 하는 게. 그러면 나는 정말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것을 되게 저만의 툴을 만들어서 했었어요. 저는 이제
원클릭 시스템이라고 저 혼자 만들어가지고 금매 나오게 뭐 어떻게 조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경우 해가지고 조금 시간을 단축한다거나 그리고 내가 임장을 가더라도 저는 빨리 갔다 빨리 와야 돼요. 왜냐면 너무 길게 하면은 방전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갑상선이 이제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피로도가 급격하게 떨어지죠. 네. 그러니까 시간을 되게 타이트하게 썼던 것 같아요. 남들보다. 그래서 그 반대로 됐어요. 남들 10시간 걸릴 건 나는 1시간 해야겠다. 나는 체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던 방법들에 대해서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노력하고 찾아보면 또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노력하지 않고 아까 실행력이라고 했잖아요. 하지 않으면 못 찾아요.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뭐라도 해야 돼요. 그 주변 지인들 중에서 아니면 아는 분들 중에서 예전엔 부자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이상의 부가 되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뭘로 부자가 된 것 같으세요? 걘 잠도 안 자죠. 잠도 안 자고 새벽에는 미국 주식 보고 밤에는 그거 보고 그다음에 임장도 가고 그래서 그런 적이 있어요. 걔가 나보다 나이가 어려요. 30대인데 맨날 아픈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이렇게 아파? 그랬더니 언니 저 한동안 너무 집중적으로 잠도 안 자고 이거를 공부하고 주식하고 부동산 하다 보니까 몸이 상했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몰입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몰입하는 시간이. 평생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저 요즘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근데 힘들 때가 있어. 근데 몰입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저도 되게 생각해보면 한 3, 4년은 정말 몰입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낙찰받고 하고 계속 숨도 안 쉬면서 하면서 그때 이제 사실 몰입하는 시간이 있으면 그게 되게 많이 성장을 해주는 것 같아요. 걔도 그랬던 거죠. 몸이 상할 정도로 30대인데 그렇게 하니까. 맞아. 그게 필요했던 거죠. 정말 김 작가님도 이거 100만 될 때까지 정말 몰입하면서 할 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미친 듯이 할 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전 지금도 몰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세요? 초심을 늘 지키는. 저는 사실 와닿는 사례가 사실 제가 김작가 TV가 원래는 재테크 채널이 아니었잖아요. 네, 그렇죠. 원래는 자기개발과 동기부여 위주의 채널이었단 제 말이에요. 초창기 때부터 네.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압니다. 근데 이제 근데 작년에 갑자기 동학개미 운동을 만나면서 이제 주식으로 확 컸는데 확 크면서 작년만 해도 이제 구독자가 한 뭐 20만, 30만 되는 채널이 주식 쪽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때 이제 예를 들면 뭐 구루 같으신 분들, 메리츠 자산운용의 존니 대표님이라든가 뭐 최준철 대표님이라든가 뭐 강방채 회장님이라든가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주식을 너무 모르는데 너무 그 분야의 끝판 대장님들을 인터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버거웠나? 스트레스가 정말? 진짜 몸살이 나는 거예요. 인터뷰를 딱 2시간 끝나고 나면 진짜 온몸이 이해가 근육통이 나는 거예요. 그거 이해가 안 가. 왜냐하면 이해를 해야 그 되니까. 2시간 동안 그 이해를 하려고 한 것도 있지만 근육통. 내가 이 모든 것들에 최대한 100% 집중을 하려고. 왜냐하면 이 분야에 어쨌든 최고가 오셨는 건데 내가 실력은 안 되고 뭐 태도도 마인드도 부족하더라도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시간이 좀 거치니까 뭐 여전히 잘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아니 근데 그게 독자로서 저도 청취자로서 그렇게 느껴져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김 작가 TV는 그냥 보게 되는데 집중적으로 이게 얘기해 주시는 게 저는 인터뷰를 많이 당하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몰입하는 시간인 거예요. 김 작가님은. 그러니까 아니 난 이해가 갈 것 같아. 모르는 거를 들으니까 어려운 말 했을 때 정신 좀 잡고 물어봐야 되니까 정말 중요한 순간이고 이걸 알려주고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해주니까 몰입의 시간이 우리 필요합니다. 위해서는 아니고 일단 나를 위해서고요. 그 두 번째가 여러분들 위해서. 제일 좋은 주식 제일 먼저 들으니까 좋잖아요. 제가 사면 선행매매 됩니다. 선침입니다. 안 그러세요. 자, 그럼 이제 부자와 또 예전에는 또 부자가 아닌 시절도 계셨기 때문에 좀 빈자와 가장 큰 차이 아니면 또 사고방식에도 저는 큰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부동산에 조금 중점적일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사고방식 중에서 긍정적인 마인드 있잖아요. 이게 왜냐면 부동산 사고 안 되면 안 되니까 되게 긍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긍정적으로 돼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긍정적인 마인드. 그러니까 잘 될 거야. 그러니까 자기 암시죠. 낙관론자. 나는 되는 사람이다. 100번 외쳐, 막 이러고 수강생들한테. 정말요? 그런 거 아세요? 딴 거 안 해요.
집 잘 사 이런 게 아니라 100번 외쳐. 나는 되는 사람이다. 이게 진짜 그거 되는 사람이다. 그거 100번 노트 쓰고 네. 정말 그런 사고방식이 어떤 게 된다라는 어떻게든지 이루어진다는 그런 확신. 네. 그러니까 약간 샤머니즘이지만 약간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지탱할 수 있는 힘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안 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안 된 것도 있죠. 잘 된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거를 평균을 내버려요. 그러면은 조금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그런 방법, 사고 이런 것들이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특히 집 못 산다고 그러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출이 이렇게 나왔는데 모르니까 안 된다고 생각. 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수업할 때 대출을 하는 거 자기 돈 찾기거든요. 깜짝 놀라요. 내가 이렇게 돈을 있었다는 걸 몰랐다는. 그러니까 몰라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자님 말씀하시는 그 된다라는 의미가 정확하게는 무조건 낙관론적인 이런 거보다는 안 될 수 있는데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은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준비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한다. 이게 네. 좀 더 맞는 의미일까요? 네, 맞아요. 된다라고 해서 전세 안 나가는데 될 거야. 그러면 준비를 조금 해야 되는 거죠. 뭐 돈을 마련한다거나 아니면 뭐 돈을 어디서 빌려온다거나 아니면 대출을 낸다거나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 돈을 꾸을 사람들을 찾는다거나. 네. 그래서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스트레스까지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돈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당히 사실 돈은 행복감을 주지만 돈은 스트레스를 또 주는 거거든요. 주죠. 나를 가지려면 이 정도 네. 스트레스는 가져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저자님이 자산이 이제 빵원이 됐어요. 음. 하루아침에 증발했습니다. 음, 자, 그러면 당장 내년 2022년 1월부터 뭐 하실 거예요? 지금 돈이 없으니까 부동산을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돈을 또 빌릴 수 있는 데를 찾아봐야죠. 돈을 빌릴 수 있는데 빌리는 게 돈은 은행만 없는데 있는 돈은 게 빌리겠다. 은행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은행만이 아니라 뭐 사람한테 빌릴 수도 있고 네. 그 사람의 그 신용이겠죠. 네. 그러면은 돈을 빌려서라도 어떻게 투자를 해서라도 그 돈을 또 갚고 그렇게 불려야죠. 시드머니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시드머니를 또 생각을 해서 네. 그걸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돈의 가치를 불릴 수 있는 다른 방법, 부동산이나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증발한다고 해서 저는 조금 처음에는 슬프겠지만 다시 일어나고 다시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저의 지식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그 확신 보여줄 수 있게 제 계좌로 남은 자산을 좀 입금 좀. 자산인데 부동산인데 등기 가져가시면 취득세 증가되는데요. 제가 증여 받겠습니다. 취득세 증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요. 자, 방금 전에 시드머니 얘기해 주셔서 네. 그런데 그럼 이제 종잣돈 어쨌든 우리가 마련해야 될 텐데 이 종잣돈 시드머니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출이라든가 소비 스타일도 뭔가 좀 바꿔야지 이런 시드머니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시드머니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제가 이제 금액이 얼마여야 될까 막 정해지는데 네. 지금 분양가의 10%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9억 정도 됐기 때문에 네. 한 9천. 9천. 그리고 부산이나 대구나 같은 경우는 5천. 5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 정도는 시드머니를 모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전까지는 사실은 저는 이제 9천 될 때까지 뭐 제가 정해놨어요. 청약을 계속 하는 거죠. 시드머니가 안 모여질 때는 청약을 하는 거죠. 되면 어떻게 어떻게든지 어떻게든지 하는데 그 전까지는 부동산 투자를 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힘드니까 자체적으로 힘드니까 청약에 계속 노려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드머니는 사실 9천까지 5천까지 이렇게 돼야 되고요. 사실 이거는 지출을 줄이고 소비 스타일을 어떻게 바뀌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진짜 돈 안 쓰는 뭐 하루에 뭐 무지출 뭐 그런 데이도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네. 젊은 분들이. 그렇게까지도 해도 자기 습관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난 죽어도 하루에 스타벅스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 그러면 드세요. 그건 너무 또 삶의 만족도가 너무 심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만약에 연봉이 2천이라고 생각하면 네. 만약에 내가 여기서 돈을 써가지고 뭐 그냥 1,000만 원만 모은다 그러면 그럼 1,000만 원이면 9천이면 9년을 모아야 돼요. 안 돼요. 이러면
제가 다른 소득을 일으킬 수 있는 걸 하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렇게 하는 거죠. 요즘 사실 SNS라든지 이런 거 안 하는 것 자체가 돈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많이 유행했었잖아요. 뭐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아니면 공동 구매라든지 아니면 인스타로 어떻게 창출해내고, 사실 블로그 같은 경우에 제가 깜짝 놀랐던 거는 블로그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 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드라마 계속 올리는 거죠. 그래서 한 달에 월 200씩 번다고 하더라고요. 드라마 그 큐레이터. 네. 드라마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보면은 요즘에 오소맥 붉은 꽃들 그 역사서 너무 좋아하니까 정조가 이거 뭐야? 그러면 정조대왕이 어떻게 독살됐는가? 이렇게 다시 만들어 가지고 포스팅해서 올리고 이러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적으니까 다른 소득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주식도 있겠죠, 여기에. 네. 그렇죠. 맞아. 사실 요즘엔 진짜 과거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 흔히 말하는 사자 직업이라는 게 그렇죠. 있고, 너무 좋은 그 다음에 그 사업가인 분들은 옛날부터 이제 큰 돈을 좀 벌 수 있는 직업에 속한다면, 요즘에 새롭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걸로 생긴 게 진짜 SNS. 진짜요. 진짜. 와, 특히 놀라워요. 인플루언서. 네. 그 인플루언서 분들 하시는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유튜브가 두 축이 되게 큰 것 같더라고요. 블로그는 맞아. 사실 이 두 축을 좀 따라가기는 힘든 부분이 살짝 있는 것 같고. 방법이 여러 개 있는지 찾지를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네. 꾸준하게 어떻게 남들이 돈을 벌까, 나는 소비자로 인스타그램을 보는데 생산자로서 어떻게, 아까 그 드라마도 사실 소비자로서 보는 게 아니라 생산자로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야, 너 드라마만 보냐는 게 아니라 드라마 보면서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좀 다른 방법을 조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지출이라는 거가 아니라 어떤 소득이라는 것을 조금 변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소득이 좀 너무 작을 때는 그 지출을 아무리 아껴도 이미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한계가 좀 있는 거니까. 근데 그렇죠. IMF님은 다 하니까 그러죠. 근데 저도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의 점이 되는 거죠. 맞아, 블로그도 저도 몰입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맞아. 블로그를 출퇴근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1일 1%, 주 5일 근무한다 생각하고 그것을 3년 내에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빨리, 지금 9년 동안은 아니니까 1년 동안이라도 열심히 하면 또 될 수도 맞아. 있으니까. 그거 했을 때 또 그게 잘 터져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떻게 거지. 인생을 진짜 맞아. 유튜브 저도 하면서 유튜브로 제가 진짜 100만이 될 거랑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솔직히 한 30만은 내가 열심히 하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도 해봤습니다. 네, 초창기 때. 그쵸. 왜냐면 솔직히 100만? 야, 100만은 아니 솔직히 김 작가님 컨텐츠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컨텐츠지. 근데 인터뷰어가 되는 게. 그죠. 근데 사람을 초대하는 게 일이잖아요. 진짜 일인데 그거를 해가지고 끊임없이 매주 매일 올라온다는 거 그 자체가 진짜 아니, 저는 초창기 때 생각하면 정말 너무 행복하게 일하고 있는 게, 제가 초창기 때 만나신 게 아니잖아요. 네네. 저 초창기 때 어떻게 했냐면 외부 스튜디오를 예약해서, 지금 여기 촬영 장비 카메라 세대랑 삼각대 다 있죠. 이거를 이거 삼각대에 담아서, 아니 이거를 그 삼각대가 아니라 그 캐리어에 담아가지고 캐리어? 늘 캐리어를 끌고 다녔어요. 그 24인치짜리 정도 캐리어인가? 스튜디오 예약하고 네. 나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요즘 스튜디오 예약 안 하는데 예약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3중으로 하고 그게 진짜. 그거 촬영 장비 세팅하고 다시 정리하고 인사하고. 근데 처음에 그게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 이게 안 되면은 네. 이게 어느 정도 그게 있잖아요. 사실 처음에 할 때는 수익이 안 생기니까 이게 수익이 생기고 나서는 안정적으로 되지만 안 될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안 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죠. 근데 제가 아까 그 저자님의 말씀에 너무 공감 같은 게, 저도 유튜브 시작할 때 나는 무조건 잘 될 거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나는 되는 제 마음속으로는 무슨 생각하고 있었냐면, 안 될 수도 있는데 나는 그렇게 믿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똑같은 마음 아니에요? 맞아.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속으로 사실 안 될 수 나는 있다는 걸 난 알아. 이거 되게 힘든데.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준비해야지 될 것도 되지. 이런 마음조차 없으면 어차피 난 여기서 지금 잘 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에너지만 더 안 좋은 쪽으로 좀 흐르지 않을까. 근데 운도 터졌죠. 그쵸. 동약갱이. 운을 만났죠. 운을 만났네. 운을 만난 건 확실합니다. 와, 진짜 100만은 진짜 하늘이 내려주는 그쵸, 건데. 그쵸. 또 운을 만났고 또 많은 분들이 다행히 또 그때 사랑해 주셔가지고 좀 잘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는 또 새로운 영역을 뭔가 해보는 거를 한 번쯤 꼭 해보셨으면 네, 이거 진짜 그래서 저는 진짜 그리고, 이런 거가 엄청 중요하다 생각해요. 요 얘기는 처음 하는데, 그리고 꼭 기회를
잘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한 번 그걸 놓쳤다면 그때 굉장히 큰 아쉬움을 가져야 되는 게, 제가 예전에 그 카드뉴스 유행했던 거 아세요? 알아요. 네. 카드뉴스 예전에 유명하죠. 페이스북에서 엄청나죠. 카드뉴스들이 있는 페이지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렇지. 근데 제가 옛날에 첫 책을 냈을 때 제 책의 콘텐츠가 카드뉴스로 나갔었거든요. 거기가 이제 구독자가 팔로우가 나중에 한 60만, 70만 정도 됐는데, 그게 처음에 무료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처음에 2012년도 정도였는데, 그때 했던 생각은 이 콘텐츠의 주인은 나니까, 이거 채널에서 이런 걸 카드뉴스를 만드네? 그래서 내가 콘텐츠의 주인이니까 내가 더 잘하고 있는 거 아니겠,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기가 몇 년 지나니까 너무 성장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카드 뉴스라는 거를 나중에 저도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만들 수 있고 할 수 있었는데 큰 기회를 한번 놓쳤었죠. 그러면서 나중에 카드 뉴스가 지고 그 다음 기회가 온다면 나는 그때 꼭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놓쳐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기회를 꽉 잡아야 되는데 놓쳤을 때 그 아쉬움을 굉장히 좀 크게 가져야지 다음에 안 놓치지 않을까. 저도 많이 놓쳐요. 놓쳐봐야 뭐 아파봐야 청춘이라 이런 말 싫어한다 그러는 거 아는데 놓쳐봐야 다음 계약한다. 자, 많은 또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는 직장인 분들도 많을 텐데, 네. 회사를 꼭 그만두고 전업 투자자로서 이 투자를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직장인들이 좀 어떻게 하면 좀 잘 투자를 할 수 있는지, 회사를 다니면서. 직장인들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만약에 300만 원을 벌면은요. 네. 그 아까 투자 그 대출 냈을 때 3억이면 120만 원 1억 정도 나오니까 3억이면 한 내가 9억을 이렇게 손에 쥐고 있는 셈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게 되게 소중하니까 뭐 직장을 그만두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서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그 시간이 사실 짬짬이 할 수 있어서 사실 시간 배분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시간을 되게 처음에는 힘들 때 시간 배분을 잘해서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시간 배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무 시간 외에 자기가 어느 정도 자기 개발을 위해서 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형 인간은 아침에 일어나는 거고 저녁에는 저녁에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시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시간 관리에서 첫 번째 한번 자신이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맨 처음에는 그냥 적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내가 시간이 이렇게 허비하는 거구나. 그리고 핸드폰에 자기가 사용하는 시간 나오잖아요. 그치. 그런 걸 보면은 좀 더, 내가 맨 처음에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배분해서, 내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어떤 공부라든지 방법, 현장 경험,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어플에 시간 제일 많이 쓰세요? 유튜브죠. 많이 바뀌었어요. 저 원래 네이버 세대잖아요, 블로그. 그쵸. 완전 유튜브로 검색하고, 유튜브 이렇게 찾아보고, 끝까지 또 이게 유튜브가 제일 나쁜 거, 한 번 하면 이렇게 추천 영상이 그렇게 계속 나와. 그래가지고 제 일부러 그거 지우기 해요. 지우기 해야 돼요. 추천 안 함이라든가. 추천 안 함. 이렇게 해야지 새로운 것들도 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긴 하는데 유튜브가 좀 안 좋네요. 그쵸. 유튜브에 근데 세상은 앞으로도 계속 더 커질 것 더 같아요. 커질 가능성이 상당히 충분히. 많죠. 충분하죠. 왜냐면 검색량이라든지 네. 그리고 어떤 알고리즘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리고 어떤 엔터 쪽만이 아니라 이런 교육적인 것도 많이 하게 되니까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2030 세대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부동산 투자를 하기에 처음부터 시드머니가 없었던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분들이 또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이미 너무 많이 올랐고, 이런 분들에게 좀 투자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 인생은 길다. 제가 이제 서울에 내 집 마련할 당시에 그때도 집이 엄청 올랐습니다. 집값이. 그때 몇 년도죠? 제가 2004년, 2005년도인데 그때 당시에 사실 2003년도에 제가 서울에 지역주택 조합을 했었어요. 네. 그렇게 서울에 오고 싶어가지고 서울에 살고 싶어서 그럴 정도로 그렇게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내 집 마련을 이제 경기도에 하면서 나는 이제 서울하고 안녕이구나. 나는 내 생에 서울에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했지만 2014년도에 기적과 같이 서울에 집을 마련했어요. 8년이라는 세월이 걸린 거죠.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예전에 있을 때 너 얼마만큼 공부했어? 1년도 안 돼서 1년도 안 돼가지고 지금 징징대는 거야? 좀 기다려. 괜찮아. 기회는 와.
근데 제가 아까 2014년도에 서울에 집을 어떻게 샀어요? 인천보다 싼데. 어느 정도에 대한 그런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죠. 네. 인생은 길다. 지금이 아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될 수 있어. 그렇지만 이 방송을 듣고 이 방송을 본 것만 해도 행운인 거예요. 아, 이렇게 되면 나는 나중에 될 수 있다. 나는 되는 사람이라고 끝나네요.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인생은 기니까 지금 못해더라도 나중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면. 네. 인생은 길어요, 진짜로. 자, 2021년에 이제 IMF님과 김작가 TV에서 뵙는 건 마지막일 것 같은데, 2022년 맞이해서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 뭐 인사만 한번 해주신다면. 오늘 내용이 상당히 다른 내용인 것 같아요. 그전에는 뭐 투자, 물건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부동산 투자에서부터 마인드까지 이렇게 네. 질문해 주시고 이 질문지를 뽑아주신 김 작가님에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네. 어떻게 이렇게 잘 뽑았어요? 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작가가? 그러니까 김 작가님인 거지. 아, 근육수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무 즐겁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어차피 책을 이제 출판사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쵸. 조금 딱딱하게 진행을 했는데 오늘 다른 방송보다는 정말 다르게 방송을 한 것 같아요. 네. 이 방송 보시고 네. 감사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소장님 이렇게- 유튜브 하시지 않나요? 네, 유튜브 유튜브- 채널에 한번 알려주세요. 저는 아이메피 TV라고 네. 부동산 그러니까 TV인데 뭐 이렇게 조회수에 연연하지 않고 그냥 네. 대나무 숲에서 울리듯이 누군간 들어주겠지라는 마음으로 그냥 외치듯이 네.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내 집 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쩌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MFP TV도 놀러와 주세요. 네, 김작가 TV에서는 좀 더 아무래도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대중적인 콘텐츠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IMFP님 유튜브 채널 들어가면 좀 좀 더 이 디테일하죠. 부동산에 대한 뎁스 있는 그런 깊이 있는 좀 콘텐츠 볼 수 있을 테니까요.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IMFP 정지영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